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어제 있었는데 평가가 극명히 갈렸습니다. 야당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고 또 심판정을 좀 더럽혔다. 좀 아주 많이 나가는 그런 언사까지 썼는데요. 여당은 반대로 진정성이 전해졌다 이런 평가 속에 아쉬웠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주목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혜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 변론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끝났고 평의 과정에서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심경으로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재판관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느냐가 평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혼자서 아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진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시간도 거의 한 70분 가까이를 하셨고, 거기서 본인이 이 계엄을 하게 된 목적, 취지는 상당 부분 실현이 된 것 같다. 뭐 다른 것보다도 국가 원수가 돼가지고 나라 형편을 보니까 너무 위태로운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계엄을 통해서 관심이 없던 국민들, 정치나 나라 일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관심 갖고 보게 됐고 알게 됐고 그것이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상 조치를 하게 된 그 목적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달성이 됐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담담히 뭐 욕심 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다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뭐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재판관들에게는 비교적 좀 순하게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바로 튕겨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재판관들에게는 평의를 하고 나중에 최종 판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재판관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최후 변론이었다. 우선은 아마 이제 여당에서조차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도 좀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냥 진짜 의미 없는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사과한다 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표명돼야 되는데 그냥 불편하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죄송하다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그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 변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었죠. 이번 그 단기적으로 그 당시에 무역업에 그 종사하셨던 분이나 또는 관광업 또 해외에 뭐 어떤 사업을 유치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환율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 뵀더니 그분은 정말 정부를 상대로 손해본 기업들이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든 게 좋은 일로 관심을 갖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못 살게 했어서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정치마저 나라를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나는 뭐 그 계몽 차원에서 했고 또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적도 없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적도 없고 등등 그러니까 그냥 그저 책임 회피하는 것에 일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 그 호소했던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동안 못 느꼈던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대통령직을 탄핵당하면 내려놓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예를 들면 뭐 내가 다시 돌아가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비상계엄을 더 하지 않겠다든지 뭐 개헌을 해서 임기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뭐 얘기는 책임 총리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 약간의 협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 등등을 약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불안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근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 총리제 내치는 총리에게 이임을 하겠다 복귀했을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헌재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예,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뭐 대통령 본인이 당장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수감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탄핵으로 직무가 이렇게 파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은 네. 온 나라가 사실은 홍역을 앓고 있고 그중에 또 헌법재판소도 큰 진통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당사자로 지금 말려 들어가 가지고 네. 재판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큰 논란 속에 들어가고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우리 헌법학계의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의 태두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분조차도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본인이 88년도 헌법재판소 만들 때 앞장서서 그 실무를 주도하셨던 분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립도 본의 아니게 지금 위기에 지금 빠져들어간 상황이어서 재판관들도 우리 헌법상의 미비한 점 때문에 뭐 줄 탄핵을 해도 그냥 이건 제동이 안 걸리고 그렇다고 또 행정부 쪽에서 그걸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방어 수단도 없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또 대행의 임명권, 그 대행에 대한 탄핵의 정족수, 뭐 숱한 헌법적 문제가 모르던 문제들이 막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거기에서 그냥 가운데 끼어가지고 아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 헌법으로는 안 되겠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존립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을 손을 봐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그 임기까지 2년 반이 안 남았는데 네. 그것도 뭐 일부 드러낸다고 하면 사실 뭐 얼마 재직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하고 한다면은 좀 맨날 말만 있고 실제로는 전혀 진척이 없던 헌법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 복귀하더라도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좀 독단적인 그런 국정 운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인용이 된다면 마은혁 이제 후보자도 구인 체제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8명 중에 6명이냐, 9명 중에 6명이냐, 9명 중에 6명이면 3명이 반대해도 인용, 그러니까 파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형국이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같은 파면이더라도 만장일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후폭풍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진숙 이제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대 4로 갈려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랑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선고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뭐 미리 제가 예단하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서로 갈라질 가능성은 있고요. 갈라진 걸 그대로 표출할 가능성, 그게 뭐 5대 3이든 4대 4든. 네. 그러나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일부 한두 분 정도가 이견이 있었던 걸 아는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가자고 이제 헌법재판관들 내부에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전원 일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이 될 내일 그 선고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설사 이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법제처 등 또 법제처나 관련 부처하고 절차적인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하면서 약간의 그 시간을 유보하는 형태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뭐 그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큰 차이는 있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결과에는요. 네네. 내일 그 마은혁 후보자 그 결과가 이제 오전 중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이번 그 선고에는 그 헌법재판관 전체 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고 결과는 좀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부분 인용될 걸로 보는데 저는 생각처럼 인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11차례 변론 진행된 과정을 봐도 내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볼 때도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고 변론이 전체적으로 미진합니다. 핵심이 내란죄인데 내란죄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 심리가 안 된 상황에서 끝내버렸거든요.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막 엇갈리고 하는데도 그 다시 시간만 있다면 더 규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대질신문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그렇게 끝나버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정황적으로 볼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 8명 재판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명이 탄핵 인용, 2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네, 대외적으로 이제 8대 0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예, 네. 대외적으로 8대 0으로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2명이 반대한 걸로 저는 아는데 그때는 탄핵 분위기가 원사이드였습니다. 일방적이었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도 95%가 많이 나갈 땐 95% 탄핵 찬성이고 5%가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에도 그냥 촛불 물론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도 있었지만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촛불 집회가 그냥 휩쓸었죠. 네. 뭐 그런 상황인데도 2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뭐 50% 가까이 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이 여론조사 이야기하면 여론조사는 또 뭐 다른 예. 결과가 나오는 또 조사도 그래서 그거는 뭐 또 네. 공식적으로는 또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하여튼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거리에 나가 보면은 탄핵 반대에 모이는 군중들의 숫자가 경찰 공식 집회를 근거로 하더라도 탄핵 찬성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8명 중에 6명이 나온다. 정황적으로 볼 때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탄핵 찬반이 엇갈린다고 할 때 저는 만장일치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반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네. 설령 지난번에 4대 4가 돼가지고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인용 쪽으로 섰다는 걸 분명히 소수 의견으로 밝힐 거고 네. 물론 헌법 재판소법에도 소수 의견 밝히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나는 탄핵 그 인용 쪽이지만 결론이 기각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냥 만장일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내가 기각적으로 섰게 안 그럽니다. 절대로 그분들은. 네네. 끝까지 나는 인용했다고 밝힐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장일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용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는 아닐 것 같다. 예. 인용이 되더라도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3월 중순 하순경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가 최종심이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인지 현재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뭐 서두를 거라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대체로 그 예상되는 게 3월 중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5월 초중순에 그 조기 대통령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달 조금 더 남은 건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물론 뭐 저희는 2심 판결이 1심하고 다르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어떤 2심의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2심 판결이 한 3월 중하순쯤 나올 텐데 중하순쯤 나오고 나면 남은 기간이 불과 2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이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물론 뭐 대법원이 그 무조건적으로 뭐 최우선적으로 다른 사건을 다 뒤로 한 채 그것만 하면 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적 선택이라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있는데 유력한 야당의 후보를 그런 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대법원이 속도를 일부러 높이는 것이 그렇게 될지는 좀 저는 약간은 좀 그럴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조기 대선 시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대법원 선고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종심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나올 네. 것 같다. 조기 예, 대선 확정 판결. 시에 그 전에. 예, 그 대선 선거일 전에 이전에 며칠이 되든 간에 이전에 확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근데 유죄냐 무죄냐는 그거는 뭐 저는 네네. 그 전제하지 않고 유죄든 무죄든 그 만약에 대통령 가정해서 조기 대선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네. 유죄 선고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며칠 차이로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거를 법원이 용인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했는데 할 수 없이 날짜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온갖 수법을 다 했는데 그 휘둘려가지고 끌려다니다가 법을 못 지키고 결국 그런 그 출마 자격도 없는 걸로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출마해서 대통령 당선되도록 법원이 방조했다. 그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건 법원의 신뢰와 존립에 근본적인 그런 위협을 가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당선되니까 눈치 보네. 그 전까지 1심, 2심 다 유죄 나왔는데 그것도 뭐 100만 원만 그 선고 받아도 그 피선거 출마 못하게 되는데 뭐 실형까지 받았는데 그걸 뒤집었다?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통령 그냥 됐다고 사면시켜 준 거다. 법원이 엿가락처럼 그냥 권력에 그냥 출선 거다라고 틀림없이 비판이 나올 겁니다. 둘 다가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죄를 내든 무죄를 내든 그 전에 그 부담을 탈피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네. 그렇다고 뭐 며칠 전에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니까 가급적 좀 빨리 하려고는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법적인 절차상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온 것처럼 이 대법원 재판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할 수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법원이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걸 딱 끊어버리고 딱 그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변수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종심이 조기 대선을 상정을 했을 경우에 조기 대선 전에 나올 것인지 또 후에 나올 것인지 그건 앞으로 이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2월 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명태균 이제 특검법을 본다면 단독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 수순이 좀 현재로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표결 시점까지 간다면 탄핵 선고 이후라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국회에서 일단 과반수로 통과가 되겠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정부 측에게 그 재의결을 요구할 것 같고, 재의결을 돌아왔을 때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3분의 2가 그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이 나와서 재의결 절차가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특검법이 되면 국민의힘의 유력 이제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그 상당수 많은 그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거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야당에서 재의결을 노린다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친한계, 지난번 탄핵 소추 의결 때 했던 것처럼 친한계 이탈을 기대한다면은 이제 뭐 계산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려운 게 전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전선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탄핵 소추 의결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듯이 그런 관계였고, 근데 지금은 그 한동훈 대표는 저서에서 자서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좀 그 화해 제스처를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전선이 이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재현되기는 어려워서, 만약에 재의결로 오게 되면은 가결되기 쉽지 않다. 두 분 다 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역시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에는 이제 합의를 했는데,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이 여전히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막판에 좀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다 하나 쉽지 않습니다. 뭐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연금개혁 특위도 지금 1% 갖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대체율을 44%냐 43%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좁혔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시간 문제는 그 근로기준법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그냥 반도체 특별법에서 처리하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걸 정치 쟁점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나 또는 중도화 전략을 그렇지 않다, 노조 눈치 보는 거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타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는 글쎄요, 이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행해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반도체 특별법을 거부권 쓰긴 좀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정부가. 근데 반면에 상법은 거부권을 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대체로 그 어느 정도 그 일부 그 여당의 의견을 좀 수렴한 해서 야당이 통과만 시킨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쓰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타결 가능성, 그리고 통과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에 달려 있는 거죠. 경제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들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 마음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중도표만 좀 노리고 하는 것인지, 행동은 반대로 하고, 행동은 민노총이 요구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게 아니고 자기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이 반대하더라도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이건 해야 된다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은 쉽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만약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면 나머지 그냥 지원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가 어려울 것이고,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고, 상법 개정안은 뭐 기업들이 절대 뭐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외전 오늘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